현재 지금 녹화를 하는 날이 목요일인데 오늘까지 종합주가 지수가 730포인트에 도전하는 모습을 보여줄 정도로 아주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투자자들은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인지 아니면 이 시점에서 발을 빼야 할 것인지 이제 결정을 해야 될 시점이 도래하지 않았나 싶은데, 오늘은 일단 일반적으로 제가 진행하던 방식대로 오늘은 다음주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과 특히 2002년 시장 전망과 제가 좀 꺼리는 일이긴 하지만 2002년에 어떤 종목을 가지고 투자하는 것이 좋아 보이는가, 혹은 어떤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을 하자면 어떤 종목들을 한번 골라볼 만한가 라는 것을 주제로 오늘은 일단 주제를 삼기로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하기 전에 재미있는 이야기를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시장에 프랙탈 이론이라는 것을 연구하는 모임 중에 스톤숲 그룹이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이 스톤숲 그룹은 우리말 그대로 스톤숲, 즉 돌로 만든 숲이라는 뜻인데 굳이 번역을 하자면 돌로 만든 국이 되겠습니다. 이 돌로 만든 국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이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동유럽 어느 나라에 가뭄과 기근이 아주 심하게 들었을 때 대부분 사람들이 나그네들이나 그 외에 지나가는 사람들 혹은 모르는 사람들에게 곡식이나 음식물을 나누지 않고 자기들 우선 살기도 힘드니까 아주 인심이 각박해졌을 때 어떤 타양에서 이방인 한 사람이 동유럽의 어느 마을을 지나게 됐습니다. 지나면서 배가 고프니까 음식물을 좀 나눠달라고 청했지만 동네 사람들이 그들도 보지도 않고 이 사람을 경원시하면서 전부 각자 자기 집으로 들어가 버려서 이 사람은 굶주린 배를 안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어떤 기아, 배고픔을 어쩔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한 것이 나름대로 어떤 방식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면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길거리에서 있는 사람에게 무심코 혼잣말을 던집니다. 돌국을 끓여야 되겠는데 돌국을 어디서 끓일까 하면서 혼자서 중얼중얼거리면서 지나가니까 옆에서 어떤 사람이 어떻게 돌로 국을 끓일까 신기하니까 일단 뒤를 한번 밟아봤습니다. 이 사람이 마을 등성이에 가가지고 냄비를 걸고 물을 받은 다음에 그 냄비에다가 돌을 하나 넣고 물을 끓이기 시작하면서 혼잣말로 그 참 맛있겠다, 그 참 맛있겠다. 그러니까 뒤에서 구경하던 사람이 이 사람이 대체 무엇을 하나 하고 옆에서 구경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 보고 돌국을 끓이던 사람이 참 맛있겠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여기에 홍당무 하나만 들어가면 참 맛있을 것 같다. 이러니까 구경하던 사람이 얼른 뛰어가서 홍당무를 하나 가져다 줬습니다. 그 사람이 홍당무를 넣은 다음에 또 다른 사람 구경하는 사람 보고 고춧가루가 들어가면 좀 더 맛있을 텐데 하고 혼잣말을 하니까 또 한 사람이 가서 고춧가루를 또 가져다 줬고, 이제 사람이 구경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이제 소시지를 넣으면 더 맛있을 텐데, 고기를 싱싱한 고기를 한 점 넣으면 더 맛있을 텐데, 여기다 파가 들어가면 더 맛있지 않을까, 조미료만 좀 친다면 더 맛있을 텐데, 떡국을 넣으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결국 동네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음식물들을 다 가져다 주고, 이 사람은 크다란 가마솥에 그 가져온 것들을 다 집어넣고 국을 끓인 다음에 아주 맛있게 먹고 유유히 마을을 떠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돌로 끓인 국 이야기를 그 사람이 떠난 이래로 계속 그때 돌국이 참 맛있었어, 돌국은 참 우리가 보지 못했던 신기한 음식인데 어떻게 저런 맛있는 음식을 저 사람이 끓일 수 있을까, 저 사람이 우리 마을에 언제 다시 한번 오지 않나, 그러면서 계속 그 사람들이 다시 오기만을 바랬지만 어느새 사실은 각자의 곳간 속에서 그나마 가뭄과 흉년을 대비해서 그나마 아끼고 모아두었던 냉장 속에 저장해뒀던 음식들이 어느새 다 빠져버리고 돌국 한 그릇에 모든 것이 사라져버렸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마치 지금 한국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우리들에게 마치 돌로 만든 국을 끓여주고 있지 않은가, 또 유독 우리 시장이 세계에서 각광을 받고 있을 만큼 아주 경제가 튼실하고 회복 속도도 빠르긴 하지만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움츠러들고 있을 때 돌 하나를 주머니에 넣고 와서 국을 끓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머니 속에 고기 한 점, 생선한 토막, 홍당무 하나까지 하나하나씩 끓여서 잔치를 벌인 다음에 또 이 사람들이 냄비를 걷어서 돌만 남겨놓고 떠나버리면
남은 사람들은 그 잔치의 마무리는 또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들이 또 한편으로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점에서 지혜로워야 하는 것은 외국인들이 끓여는 것이 과연 돌로 만든 국인데 우리가 외국인들이 돌로 만든 국에 결국 우리가 마지막에는 처음에는 거부하다가 마지막에 자기 가진 걸 다 틀리고 마치 한 끼 배부르게 잔치를 벌인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먹을 것이 없는 모습으로 혹시나 나중에 되돌아가는 모습이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참 큽니다. 그래서 시장을 이끌어가는 각 주체들, 외국인, 기관 혹은 개인 투자자 이런 각 주체들이 우리 기관 투자자들과 개인 투자자들이 아주 현명하고 냉정한 대처를 함으로 해서 외국인들이 돌로 만든 국을 끓이기 전에 혼자서 외국인들이 돌로 국을 끓일 동안 우리끼리 다른 데서 솥을 걸고 우리가 가진 음식물을 조금씩 나눠서 맛있게 음식을 만들어서 같이 사이좋게 나누어 먹으면서 가뭄과 흉년을 버티고 나중에 풍년이 오는 시기를 기다렸으면 하는 생각이 아주 간절합니다. 이제 2002년 시장에 대해서는 이제 추세 전환이 되었다, 대세 상승기가 접어들었다. 특히 이제 원래는 대세의 고점이 900이다, 1200이다, 이런 여러 가지 장밋빛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저도 일정 부분 동의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라는 것은 항상 일관되게 상승만 하는 것은 아니고 시장은 항상 이렇게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면서 그 안에서 추세적으로 상승이 진행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 흐름의 파도를 잘못 만나거나 혹은 시점을 잘못 잡았을 경우에는 상승장에서도 오히려 손실이 나고 하락장에서도 수익이 나는 일들이 많습니다. 특히 지난 99년도, 2000년도에 99년 말 정도에 이런 현상이 아주 두드러졌는데 현재도 지난 연말부터 2001년 말부터 이러한 일들이 하나 생기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거래소를 중심으로 해서 지수 관련주, 우량주, 특히 내수 관련주들이 상승을 주도하면서 특히 코스닥 쪽의 IT주라든지 인터넷주 등에 투자하신 분들은 오히려 시장에서 소외되거나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는 경우도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을 이제 살피면 2001년은 다양한 시장 분석가들이나 애널리스트들 혹은 각 증권사 전문가들이 시장에 대해 펀더멘털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특히 미국 시장이 경기 저점을 통과하고 있다. 한국 시장도 이미 저점을 통과했을지 모른다.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고 일단 줄줄이 연이어 있는 호재들 특히 시장의 어떤 강력한 경기 부양책의 지속 그다음에 월드컵 그 외에 각종 여러 가지 디지털 방송 위성 방송 이러한 다양한 어떤 호재들이 연이어서 대기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막재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기껏해 엔화의 약세 이런 정도를 얘기할 수 있고 그 외에 미국 시장이 아직까지도 완전하게 바닥을 확인하지 못했을지 모른다 이런 정도 가벼운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라는 것은 항상 지나고 나서야 우리가 옳았든지 그릇된 것이었든지 판단을 할 수가 있지 시장이라는 것을 그 시점에서 이것이 올랐다 틀렸다라는 것은 알 수가 없는 법이고 결국은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가 있는 것인데 현재 미국 시장을 기준으로 보면 한 가지 우려스러운 점은 있습니다. 특히 미국 시장은 지금 PER, 주가 수익 비율이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주가 수익 비율이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 시사하는 바는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미국 시장에서 우리가 주가는 현재 많이 하락하였지만 고점 대비 나스닥의 경우에 워낙 기업들의 수익이 나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익의 하락 속도가 주가의 하락 속도보다 오히려 더 빨라서 주가는 하락하였으나 오히려 PER은 퍼는 오히려 더 높아져 버린 그런 기이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시장은 일단 코리아 프리미엄이 네거티브적 부정적으로 국가 위험도가 반영되면서 미국 시장이나 세계 시장에 비해서 저퍼의 국가에 속하기 때문에 한국 시장은 그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런 전망들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연
우리나라가 저퍼의 대상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고퍼라 하더라도 우리는 미국 시장이 퍼가 자기 자리를 잡아갈 동안에도 한국 시장은, 즉 미국 시장의 퍼가 내려올 때 한국 시장의 퍼는 상승할 수 있다는 기대, 과연 이것이 현실화될 수 있는가라는 점도 한번 짚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즉 미국 시장의 퍼가 좀 떨어지려면 미국 시장의 주가 상승폭은 다소 더디게 진행되고 경기는 미국 시장이 빨리 회복되면서 미국 기업들의 수익이 급속도로 회복되고, 그러나 주가는 좀 더디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고, 한국 시장은 오히려 기업의 수익들이 획기적으로 좋아지면서 주가도 획기적으로 좋아지는, 혹은 한국 시장의 기업들의 수익은 제자리 걸음인데 주가만 오히려 급속도로 상승하여도 어떤 면에서는 정당성을 얻을 수 있다는 약간 묘한 논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인 주가의 어떤 고평가 저평가에 잣대로 사용되는 PER, 퍼라는 관점에서 놓고 본다면 이제 한국 시장, 미국과의 독립을 주장해야만이 더 이상 주가 상승을 크게 예상할 수 있다라는 펀더멘탈론적인 문제가 한 가지 걸림돌이 될 수 있고, 두 번째 걸림돌로는 실제로 우리가 경기 부양 정책을 지난 2001년부터 계속 써오면서 특히 올 연초 상반기에 집중적인 정부 예산들의 투입이 이루어지고 한다 보면 중반기에는 과도한 어떤 물가 상승이라든지 인플레 압력, 금리 상승 이러한 것들이 오히려 시장의 발목을 잡는, 즉 경기 부양책이 이제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상황, 이러한 부분들이 일어날 수 있고, 혹은 월드컵 특수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과도한 기대들이 이미 반영돼 있었을 경우에는 오히려 이번 상반기가 고점이 되고 하반기가 오히려 저점이 되는 작년 시장과 반대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겠나라는 우려 섞인 다소 약세론적인 입장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기에는 너무 무게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기술적인 측면,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제 긍정적인 요인들을 다 같이 반영하여 생각해 본다면, 일단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주가가 저점을 통과하였고 이미 추세가 전환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에 비중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고, 다만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투자를 해야 할 국면인가, 아니면 조정을 기다려서 좀 더 기다려서 투자를 해야 하는 국면인가, 이 부분만 한번 체크해보면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차트를 살펴보면서 현재 우리가 앞으로 어떤 시장 대응을 해야 할까라는 측면을 한번 생각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면 현재 지금 차트에 보여지고 있는 부분은 종합주가지수 그래프 일봉 차트입니다. 현재 일봉을 보면은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부분들, 이동평균선이 일단은 200일 이동평균선이 전반적으로 일단 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상향 전환을 임박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60일 이동평균선과 120일 이동평균선의 골든크로스가 일어남으로 해서 앞으로 시장 상승이 추가적인 어떤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더 가져갈 수 있지 않겠는가. 특히 20일 이동평균선이 상승 이후에 약간의 조정을 거친 다음에 다시 재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이런 측면에서 단기적으로도 일단 더 추가 상승은 여력은 남아있다라는 것이 시장 일반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재 이 부분을 일목균형표를 가지고 한번 살펴본다면, 지난번에 제가 한번 일목균형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차트를 일단 일봉을 이렇게 살펴본다면 현재 호행스팬이 상승을 여전히 그리고 있고, 또 상승을 그리고 있고, 그 다음에 기준선과 전환선이 다시 한번 이격을 벌리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현재 구름대와의 위치와 이격이 지나치게 과도하게 벌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부분을 우리가 앞으로 대응하는 측면으로 살펴본다면 지금처럼 일단 우리가 보여지는 것에서 바로 직접적으로 투자할 국면은 좀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리는 것이 타당한데, 특히 현재 일단 이렇게 과도한 이격을 보여주었던 이 부분이 어떠한 형태로 구름층으로 다가갈 수 있을 것인가. 여기서 만약에 주가가 더욱더 많이 상승한다면 구름층의 두께는 얇아지게 되고, 얇아지는 구름층은 오히려 돌파당하기가 쉽다는 측면에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식에서 투자를 해서 더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보다는 앞으로 조정의 가능성이 훨씬 큰 국면임은 분명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러한 현상은 주봉에서 더 명확히 볼 수 있는데, 종합주가지수 주봉을 살펴보면 일단은 20일 이동평균선, 지난번에 말씀드린 20주 이동평균선을 일단 주가가 한 차례 지지를 받고
재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까지는 20주 이동평균선을 제대로 한번 하회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안전한 국면은 아니다라고 보는 것이 분명히 낫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이 주봉을 만약에 그 일목균형표상으로 한번 살펴본다면 지난번에 제가 3주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릴 때 어떤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이렇게 구름대를 돌파한 이후에 지지를 받고 상승을 해서 다시 하락 조정을 이후에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지지를 받지 못하고 약간 추가 하락이 있었던 모습입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이러한 형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지점, 현재 이 지점이 바로 단기 고점일지 여기가 단기 고점일지는 알 수가 없으나 우리가 단기 고점을 명확히 예단하는 것보다는 현재 고점의 부근에 임박해 있으면 분명하다는 시각으로 다음에 구름층의 지지를 받는 모습을 기다리는 것이 사실상 현명한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만 그렇다면 우리가 지수대는 어떤 형식으로 형성될 것인가를 일봉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 우리는 일봉에서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보통 현재 우리 시장에서 의미 있는 지수대가 어떤 지수대에 속하느냐 하면 지난번에 이러한 박스를 현재 우리가 하나 형성할 수 있고 두 번째 이 지점이 대단히 의미 있는 지점이 됩니다. 세 번째 의미 있는 지점은 현재 우리 주식시장에서 의미 있는 지점은 이 지점이 되고 다음 의미 있는 지점은 이 지점이 될 것이며 다음 의미 있는 지점은 이 지점이 되고 다음 의미 있는 지점은 아마 이 지점이 될 것입니다. 현재 이것을 우리가 수치로 나타나 본다면 이 부분에 의미 있는 저항선, 즉 이 부분이 가지고 있는 의미라는 것은 우리가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매도 우위 국면과 매수 우위 국면의 힘의 균형점이다. 즉 현재 이 구간, 즉 670, 600에서 630에서 670, 680의 이 구간에 속하는 부분은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에너지의 균형점이다. 이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630에서 690의 구간은 지난 98년도 상승에서도 일자 상승의 저항선이 되었던 지점이고 이 지점을 돌파하면서 급등으로 이어져서 이 지점을 지지받고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하락하였을 때도 이 하락의 파동이 이 지점에서 지지받고 반등하였으나 상단에서 지지받고 실패한 이후에 반등한 이후에 지지가 실패하면 바로 갭하락이 일어나면서 하락 국면으로 이어졌고 이번에 돌파하여서 1차 돌파는 힘들었으나 트랩을 만들면서 완전히 돌파해 나가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이 국면에 있어서는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한국 주식시장에서는 매수 에너지가 강한 국면, 이 지점에서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는 매도 에너지가 강한 국면 이렇게 나눌 수 있다면 이제 드디어 우리는 이번 연초에 들어서면서 지난 연말부터 매수 에너지가 강한 국면으로 진입을 하였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인 지수대로 다시 살펴보면 현재 이 지점은 지난번에 저점이 되었던 우리가 580포인트, 480포인트, 그다음에 두 번째 상단선 지지는 앞으로도 이 지점은 강력히 지켜지리라 믿는데 이것이 620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620포인트는 지켜져야 한다. 이것은 투자자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항목이다. 즉 620포인트를 하회하는 일이 일어난다면 일단 하회하였다가 트랩을 만들고 재상승을 한다 손 치더라도 만약에 하회한다면 일단은 우리는 주식시장에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이것이 되돌아 들어갈 때 다시 매수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620선만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우리가 매수 에너지가 우위가 되는 즉 매수가 안전한 국면으로 도달하기 위해서는 620이라는 이 포인트는 반드시 현 시점에서는 기억해 둬야 한다. 두 번째, 현재 우리가 중요한 저항선으로 생각하고 있던 이 부분이 돌파되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680포인트, 685포인트 정도 수준입니다. 이 685포인트 수준의 의미도 역시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보면 지난 고점에서 우리가 마지막 파동의 어떤 중간점이 되었던 지점, 그 다음에 마지막 5파동의 4파동의 지지점이 되었고, 하락 파동에 있어서도 이 파동이 돌파당하면 바로 하락으로 이 상단을 지지받고 돌파당하면 다시는 회복하지 못하고 흐르는 이 지점, 바로 이 지점도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되어야 되는 지점이다. 즉 우리가 이 지점은 현재 지금 돌파한 상태지만 두 번째 지켜야 되는 것이 바로 이 680포인트 지점이다. 즉 이 680포인트와 620포인트 지점은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한국 시장에서 지켜져야 하는 국면이고, 우리가 이 상태에서 바로 초강세 국면으로 시장이 이어나간다면 680포인트 지지는 이루어질 것이다. 즉 680포인트 지지가 이어진다면 시장은 상반기 중으로 지난번 고점을 2분기 내지 3분기 안으로 돌파할 수 있는 국면이 이루어질 것이고, 만약에 680포인트 이하의 국면으로 다시 내려간다면, 즉 640포인트 이하로 680을 돌파해서 640포인트를 지지받는 이러한 흐름으로 간다면 이것은 당분간 기간 조정을 거쳐서 회복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릴 것이며, 만약에 620포인트를 620포인트, 이 부분 620포인트입니다. 죄송합니다. 620포인트를 하회한다면 당분간은 시장은 상당한 기간 조정과 어떤 시간을 끄는 흐름을 보일 것이다. 그래서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할 620포인트와 연초 강세장이 이어지기 위한 조건인 680포인트, 이 두 가지는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의미 있는 지지선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저항선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점인데, 이 점의 에너지는 우리가 4파동에 있어서 저항선, 즉 4파동의 지지선으로 작용하였던 지점이기도 하고, 또 마지막 파동에서 하락파동에서도 하락파동의 중심축을 보였던 지지선, 즉 지지를 하지 못했던 지점이고, 항상 역사적으로도 균형을, 사람부의 균형점을 이루었던 지점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이 시점, 즉 780포인트, 이 780포인트 지점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지점이다. 그러나 780포인트는 어떤 면에서는 부수적인 가벼운 저항선이 될 수 있고, 가장 강력한 저항선이 될 수 있는 지점이 바로 이 점이 되는데, 이 지점이 바로 우리가 860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즉 860포인트에 만약에 도달을 한다면 이 860포인트는 되돌림에 실패하고 항상 지지를 많이 받아왔던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 되기 때문에 이 860포인트의 의미는 상할 것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760포인트에서 780포인트는 저항선이 될 수 있으나 정말 진짜 저항선은 860포인트로 작용할 것이고, 620포인트는 반드시 지켜져야 할 생명선이고, 680포인트는 연초 강세장이 되기 위한 조건이다. 이것을 일단 염두에 두고 주식시장을 일단 올 한 해를 중기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는 이제 상승을 어느 정도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만약에 이번에 조정을 이루어진다면 다음번 상승은 거래소보다 코스닥이 일정 부분 더 상승을 보여줄 가능성은 있지만, 코스닥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차트로 재단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시장의 에너지의 분배 차원에서 코스닥 시장의 1차 부분의 상승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으며, 코스닥 시장의 상승은 우리가 흔히 예측하고 있는 테마주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다소 소외되었던 종목들이 바이오템, 바이오라든지 이러한 종목들이 오히려 한번 상승폭을 줄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대세간의 입각에서 시장을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종목을 가지고 시장을 승부해야 되나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몇 가지 종목들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지방은행주를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현재 지방은행과 조흥은행은 많은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구은행의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이게 대구은행의 일봉 차트입니다. 현재 이 차트를 보면 대구은행은 이 중요한 에너지의 분기점을 이제 돌파한 국면입니다. 즉 대구은행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2,710원대, 대구은행이 이 2,700원대를 돌파함으로 해서 원형 바닥을 완성하고 주가가 돌파해서 이 축을 지지하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후에 어떠한 조정의 흐름을 보이더라도
현재 대구은행의 경우에는 일단 현재 보여줄 수 있는 이 정도의 어떤 상승 흐름은 1차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 즉 추가 상승의 여력은 남았다. 그래서 약 4,000원대까지의 2차 상승은 현재 목표치로 잡을 수가 있으나 결국 그 이후의 부분에 있어 상승은 현재 대세에 달려있다. 그래서 대구은행은 일봉으로 보면 일단은 4,000원까지의 상승 여력을 어떠한 식으로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우리가 이 종목을 일봉으로 보지 않고 만약에 주봉으로 살펴본다면 현재 만약에 주봉으로 이 종목을 살펴본다면 앞으로 이 종목이 가야 할 길이 얼마나 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종목을 만약에 좁혀서 과거 역사적인 지점을 같이 한번 살펴본다면 현재 대구은행의 경우에는 긴 하락 끝에 아주 긴 시간의 하락 끝에 이제 한 차례 반등을 시도하였고 두 번째 바닥을 형성하고 세 번째 상승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며 이것은 이미 하락 추세대를 이제 벗어나서 이 부분에서 우리는 지지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기나긴 어떤 하락의 그늘을 벗어나고 저점을 높여주면서 되돌아 나가는 이 종목이 앞으로 향후 약 3년 정도에 걸친 시세는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러한 측면들이 바로 한국 주식시장을 긍정적으로 보게 하는 한 흐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건설주를 예를 들어보면 가장 건설주 중에 많이 오른 대림산업의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대림산업을 보면 대림산업의 주봉을 살펴보면 이렇게 주봉이 상승하였다가 들림 바닥을 형성하고 다시 한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현재 이 종목이 만약에 추세적으로 상승의 흐름으로 간다고 가정한다면 현재 이 종목의 상승폭은 얼마만큼 가능할 것인가? 즉 최소한 19,000원대까지의 상승은 1차적으로 가능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 주식시장은 다시 우리가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이미 코스닥 종목들 중에서 많이 하락했다가 이번에 비교적 상승을 좀 보여준 종목에 속하는 하나로통신 이러한 종목을 한번 살펴본다면 거래소 종목보다도 더욱더 현격한 나쁜 흐름을 보여주었지만 현재 앞으로 이 종목이 대구은행을 다시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보신다면 아직 원형 바닥을 형성해 나가는 과정에 있다. 그래서 하나로통신은 일단 7,600원에 해당하는 이 시점은 우리가 되돌림의 부분 되돌림의 수준이다. 즉 하나로통신은 장기적으로 7,600원을 만약에 도달을 한 이후라 하더라도 실제로 하나로통신의 주가 상승 비율은 최소한 13,000원대까지의 상승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 다만 이 부분이 어떠한 조정의 흐름을 거쳐서 갈지는 몰라도 13,000원대까지의 상승 여력은 많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코스닥 시장도 그렇게 마냥 부정적으로 보이지는 않는데 코스닥 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어떤 차트상의 구조를 무너뜨리는 수급 구조가 나타난다는 것이 가장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현재 만약에 수급 조절만 적절하게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어떤 하나로통신과 같은 우량하고 내년부터 흑자전환이 예상되는 코스닥 종목들의 경우에는 어떤 면에서는 한 차례 이제 한번 시세를 한번 기대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또 만약에 거래소 종목 중에서 같은 IT 중에서 거래소 종목 중에서 가장 하락폭이 컸던 예를 들어서 우리가 데이콤 같은 종목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현재 데이콤은 제가 지난 3주 전에 한번 사례로 소개했던 종목이긴 합니다만은 주봉상으로는 아직도 차트를 그리기가 어려울 정도로 형편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제 바닥을 전환을 그나마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의문부호를 던지는 수준입니다. 즉 현재 이 데이콤은 현재 하락의 그늘이 대충 그었을 때 이 정도였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 데이콤에 관심을 둘 수 있는 것은 작년 11월이 이제 데이콤에 2001년 11월부터 투자자들이 사실 관심을 가졌어야 되고 이 이전에 데이콤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무의미하였는데 이제 데이콤을 우리가 일봉 차원에서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 현재 데이콤은 이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데이콤이 우리가
추세적으로 어떠한 것이 관건이 되는가. 데이콤의 경우에는 현재 이기에 있는 중요한 저항선을 돌파했고 두 번째 있는 이 저항선을 이제 돌파를 시도하는 국면에 들어가고 있는데 이 데이콤의 경우에도 앞으로 얼마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 흐름을 보여줄 것인가. 특히 이 종목을 만약에 우리가 월봉으로 살펴본다면 이제 이러한 어떤 하락의 축이 마무리가 되어서 이것이 벗어났을 때 과연 어떠한 흐름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종목들을 생각해 본다면 그래서 종목, 코스닥 종목 할 것 없이 비교적 유동성이 풍부하고 일단 대형주에 속하는 종목들의 미래는 상당히 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 소형주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고려개발 이러한 종목을 본다면 현재 이 고려개발의 종목을 보면 현재 거래소에서 우리가 일봉을 보면 개인 투자자가 별로 그렇게 사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 종목입니다. 주가 상승폭이 이 정도로 상승폭이 컸고 조정 이후에 재상승을 모색하지만 현재 보면 차트를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중선장이 아닌가 이러한 시각도 가질 수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일봉으로 보지 말고 이것을 만약에 주봉이라는 눈으로 봤을 때 현재 만약에 이 고려개발이라는 종목이 현재 이 지점만 돌파를 한다면 즉 현재 지금 주가가 위치해 있는 7,500원만 돌파를 한다면 12,000원대까지는 매물이 존재하지 않는 이러한 흐름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종목들을 잘 고를 수만 있다면 이러한 부분들에서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를 하되 항상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은 과연 이 종목이 이 부분을 잘 지지하고 돌파할 수 있는가라는 점인데 대부분의 시장 종목들이 현재 이러한 맥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게 대별하면 삼성전자처럼 하락을 했다가 큰 상승 이후에 하락했다가 다시 되돌리는 종목이 있고 아주 큰 대세 하락의 큰 흐름 속에서 수십 년간의 긴 하락 속에서 한 차례 반등 시도 후에 실패하고 돌리는 지방은행주, 건설주, 그 외 은행주 이러한 종목들이 거의 대부분 해당되지만 이러한 종목들이 가야 할 긴 거리와 삼성전자와 같은 종목들, 즉 올랐다가 덜 떨어져서 상승하려는 종목들, 이러한 종목들이 가야 할 길의 차이가 어떤 것인가. 이것을 각도 이론으로 만약에 풀어본다면 우리가 매물이 얼마나 많이 소화되고 얼마나 많은 손바뀜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상승폭이 가능한가. 즉 비율의 측면에서 놓고 볼 때 삼성전자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약 50만 원대까지 상승이 가능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다음 시간에 제가 각도의 이야기에서 다시 한 차례 설명을 드리겠지만 상승한 종목의 조정 시간이 상승폭의 반을 차지할 경우에는 손바뀜이 많지 않기 때문에 추가 상승의 여력은 1차 상승의 여력만큼이 존재하고 하락을 길게 하였던 종목이 상승하였다가 두 번째 바닥을 들고 상승할 경우에는 이 기간의 길이만큼의 상승이 가능은 하다는 관점에서 놓고 본다면 현재 개인 투자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즉 삼성전자와 같은 우량주들이 대세가 1000포인트까지 1200포인트까지 가능하다는 시각하에서 현재로도 충분히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에 투자를 하는 방법과 혹은 지방은행주와 아주 우량 아주 알짜배기 건설주라든지 외 개별 종목들에 투자하는 방법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종목을 일단 전 종목을 이런 식으로 소개할 수는 없고 일단은 제가 몇 가지 종목을 개수는 좀 많습니다만은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거래소에서는 삼성전자, 한국통신, 포항제철과 같은 블루칩들 못지않게 지금 현 시점에서 중장기 투자를 만약에 계획하신다면 조정 시점에서 제 눈으로는 대한재보험, 그 다음에 중앙건설과 고려개발과 같은 소형 개별 건설주이지만 재무구조가 우량하고 아주 현금 동성이 풍부하고 수주가 증가하고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갖춘 회사, 특히 중앙건설, 고려개발 이런 회사들, 그 다음에 대한재보험, 그 외에 대림산업, 한국담자, 한섬과 같이 우량한 어떤 중소형 섬유주, 그 다음에 호성, 삼성중공업과 같은 종목들, 특히 대우조선처럼 수주 전량이 압도적이고 저평가도가 크면서 시장에 소외된 종목들, 그 다음에 LG전선처럼 주가 차트가 역배열로 진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도
패턴상으로서는 매집도의 흔적을 보이고 있는 아직 소외된 옐로칩, LG전선과 같은 종목들을 만약에 중장기로 투자를 한다면 현 시점에서도 한번 투자해 볼 만하지 않을까. 그 다음에 대덕 GD에서 그 다음에 삼화전자와 같은 종목들이 있을 수 있고, 특히 제지업종 중에서 수출 포장처럼 아직까지 밸류에이션이 현저히 낮은 종목들과 차트상의 추세 전환이 확인된 종목, 그 다음에 호남석유, LG증권, 대우증권과 같은 증권주들이 있을 수 있고, 특히 한진해운처럼 후반기에 실적 개선이 예상되고 유가가 하락했기 때문에 물리비용이 감소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후에 경기가 회복이 된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한진해운과 같은 종목, 그 다음에 네이콤과 같은 개인 선호주의고 현재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펀더멘털에서 특별 문제는 좀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현재 기술적 분석상 일단 되돌림만으로도 현재 지점이 이미 2배가 상승하였지만 향후 주가 상승폭이 현저히 높아질 것처럼 보이는 종목들에 대한 어떤 트레이딩 매매, 그 다음에 중앙은행과 대구은행 같은 종목을 겨냥해서 2년과 3년 정도의 중장기 투자를 해보는 방법, 그 다음에 하반기를 예상해서 제1계획이나 이런 종목들에 투자를 한다든지, 삼양사 동양제과, 그 다음에 제일모직과 같은 우량한 종목들에 투자를 하거나, 금비와 같은 아주 우량한 종목들의 소형주, 중소형주에 한번 투자해보는 방법, 은행주 중에서는 하나은행과 신한지주, 한미은행 같은 종목들에 한번 중장기 투자를 한번 해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는 물론 KTF, 휴맥스, SBS 이 종목은 앞으로 코스닥 시장의 전환에 의해서 항상 선두주자가 되고 일정 부분 밸류에이션이 좋아질 것처럼 보이고, 특히 무선 인터넷 시장을 겨냥해서 KTF라는 부분 종목에 대해서 통신주 중에서도 한번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고, 이미 주가 상승폭이 상당히 큰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 이제 상승 추세의 한 파동이 마무리되고 두 번째 조정 이후에 다시 상승이 가능한 휴맥스와 SBS, 특히 SBS 같은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눈여겨보거나, 반도체 장비업종 중에서 삼성전자의 납품 비율이 높은 주성엔지니어링이라든지 아토, 한양ENG, 유니셈 이러한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비중을 높여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다만 반도체 장비업종은 특히 하이닉스 반도체가 만약에 반도체 DRAM 부분을 포기할 경우에는 시장이 축소되기 때문에 아토와 같은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 비중이 높은 종목들에 한번 관심을 기울여보는 것이 좋겠고, 세종공업, 그 다음에 액토즈 소프트나 드존 디지털 같은 NC소프트 같은 종목들. 액토즈 소프트는 시장 점유율은 낮지만 일반적으로 밸류에이션이 저평가되어 있고,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무려 8천억 원의 어떤 현금이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시장 지배력이 크고 하기 때문에 이 종목들에 대해서도 한번 투자해볼 만하며, 우리가 보안주 중에서도 정소프트와 같이 저평가된 종목, 대인정보, 소프트맥스, 그 다음에 로만손, 이런 종목, 이로넷, 나라 M&D, 세원블랙콤, 그 다음에 KBC, 바이오랜드, 인바이오넷, 대한바이오와 같은 바이오 관련주들의 후반부의 상승 내지는 앞으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큰 눈으로 보았을 때 바이오 종목을 투자를 한다면 이러한 종목들에 투자를 할 수 있고, 이 부분과 연계하여서 거래소의 삼양사와 종건당과 같은 종목들이 이러한 어떤 코스닥의 바이오 기업들에 관련된 벤처 투자가 많이 이루어져 있는 종목들이고, 이로 인해서 종건당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주가가 상당히 많이 하락해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이런 바이오 종목이 시장의 각광을 받는다면 삼양제넥스와 삼양사와 같은 종목들도 한번 눈여겨볼 수 있고, 연이어서 코스닥에서 인터파크라든지 다산인터넷 같은 종목을 볼 수 있으며, 특히 중장기 투자의 관점에서는 하나로통신을 아직도 조정시마다 여전히 한번 매수해볼 가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아주 중기적인 눈과 단기적인 눈, 장기적인 눈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지만, 제가 이 종목들을 고른 것은 전반적으로 기술적 분석, 그 다음에 펀더멘털 분석을 다 같이 병행을 해서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제 역시도 만약에 제가 주식을 종목을 잘 고르는 눈이 있고, 제가 고르는 종목마다 만약에 주가가 상승하고 제가 예측하는 것이 항상 맞는다면요, 제가 주식 투자로서 한국을 흔드는 재벌이 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 역시 그렇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라는 한 사람이 여러 가지 기술적 분석, 매물 분석, 그 외에 각종 제가 보는 눈을 가지고 보고, 그 외에 이거보다 물론 기술적으로는 또 훨씬 뛰어난 종목들이 많이 발견되지만, 그런 트레이딩 종목들을 제외하고 개인 투자자가
중장기적으로 이 시점에서 조정을 받는다면 한번 모아볼 만한 종목으로 또 중장기적으로 한번 볼 만한 종목들로 어떤 종목이 있을까 해서 고른 종목인데 뭐 특히 중앙건설, 고려개발, LG전선, 수출포장, 삼양사, 동양제과, 신한지주, 금비, 그 외에 SBS, 아토, 액토소프트, 대인정보, 정소프트, 로만손, 인트파크, 하나로통신, 다산인터넷, 인바이오넷, 세원텔레콤 이러한 종목들이 아주 눈에 많이 띄는 종목이고 특히 증권주, 특히 만약에 주식 투자에 자신이 없는 분들은 일단 대세 전환이 되었다고 가정한다면 절대로 왕따 당하지 않는 종목, 소외되지 않는 종목이 증권주인데 이것은 당연히 증권주라는 것은 시장 상승의 수혜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무난하게 한번 LG증권을 중심으로 투자를 해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시장이 상승세로 돌아서서 오늘 이제 목요일까지는 시장이 상승을 했습니다만 시장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수급적인 측면에 대해서 투자자들이나 그 외 일반 여론들이 상당히 관대해진 느낌입니다. 제가 지난 1년 혹은 그 이전부터 코스닥의 수급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하게 목소리를 많이 높여왔는데 지금 특히 지난 연말을 기점으로 이번 연초까지 오히려 최다수의 어떤 기업이 지금 등록을 대기 중이고 올해 초에만 해도 아주 대기 중인 기업이 상당히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코스닥의 어떤 수급의 과다 현상은 얼마 전에 코스닥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GDP 대비 4% 수준인 우리나라 코스닥의 시가총액은 과다한 편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에서 저는 현실 인식의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래 미국 증시에서 주식 공개 활동이 어느 정도 였느냐 하면 미국에서 주식 공개 기업 수는 작년에 93개 기업이었고 그 지난해 450개에 비해서 80개가 감소했습니다. 액수면에서도 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고 특히 4, 4분기 들어서 겨우 10개 기업이 공개에 나섰지만 금액면에서는 아주 현저히 미치지 못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또 그와 아울러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코스닥은 지난 2년간 거의 10배에 가까운 폭락을 했고 지수도 이미 한때 거의 50%까지 하락했던 아주 엽기적인 상승 후에 충격적인 하락 파동을 보여줬던 시장입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코스닥의 시가총액은 그 엄청난 폭락 과정을 거치면서 어떻게 되었을까 혹시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한번 우리가 여론을 선도하시는 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코스닥 위원장께서 GDP 대비 4%는 적당한 수준이다라는 발언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면 현재 거래소 시장의 경우에 작년 말 대비 2000년 말 대비해 거래소 시장이 시가총액이 186조 2천억 원에서 69조 5천억이 늘어서 37.3%가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거래소 주식시장의 주가지수 증가율과 거의 합치하는 결과입니다. 그것은 아시다시피 거래소 시장이 지난 98년에 대규모 증자와 그 외에 대규모 공급 이후에 증자의 후유증으로 한 2년간 심한 문서를 한 다음에 이후에 증자나 주식 공개가 거래소는 거의 없어지다시피 했기 때문에 작년 후반기부터 거래소 시장이 전체 시장을 주도하면서 미국은 나스닥에 의해서 춤을 추고 있지만 한국 시장은 거래소가 시장을 아주 축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코스닥은 나스닥이 오르면 거래소가 오르고 나스닥이 떨어지면 코스닥이 떨어지는 현상을 계속 보여줬는데 코스닥은 지수가 그렇게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이 29조 150억 원에서 150억 원에서 코스닥 시장은 22조 8천억 원이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즉 2000년 말에 29조 150억 원이었던 것이 오히려 2001년에 22조 8천억 원이 오히려 늘었는데 즉 78.5% 시가총액이 80%가 늘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거의 경악스러운 일이 아닌가 싶은데 우리가 보통 주가지수가 그 정도 하락하면서 개별 종목 기준으로는 10배, 20배 떨어진 종목이 무수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이 이렇게 확대될 수 있었다는 것. 이것은 코스닥이 끊임없이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공개시장에서는 달라이 없이 계속 신규 등록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현재도 신규 등록에 대기하고 있는 기업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수치 노름으로 GDP 대비 4%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만약에 코스닥 시장에 향후 지금 4% 수준이 적당하다면 향후 코스닥 시장의 상승은 기대하지 않는다라는 말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코스닥이 지수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3분의 1 토막 실제로 신규 등록을 제외한다면 뭐 5분의 1 토막 내지 10분의 1 토막이겠지만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배 떨어진 종목 기준으로 그 종목이 10배 혹은 시장 평균이 3배, 5배가 올랐다고 가정한다면 GDP 대비 몇 %를 차지하는 코스닥 시장이 되겠는가? 그러면 그때는 GDP 대비 시가총액 기준으로 너무나 과도한 시장이 될 텐데 그렇다면 현재가 만약에 적정 수준이라면 앞으로 코스닥 시장의 상승은 기대하지 않는다는 말이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즉 현재의 시가총액이 GDP 대비 수준으로 봐서 그리 많은 물량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앞으로 코스닥 시장이 상승하는 만큼 GDP 증가율이 2배, 3배가 늘어나 주거나 그렇지 않다면 GDP 증가율은 뭐 3%, 5% 수준이라면 코스닥 시장의 증가율도 상승률도 1년 연간 단위로 3%, 5% 증가를 하면 항상 적정선을 유지하겠지만 만약에 코스닥이 일부 손실본 투자자들이 고점에서 가지고 계시는 수준까지 상승을 하려면 현재 대비 상당한 폭의 상승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랬을 때 GDP 대비 코스닥 시장이 차지하고 있는 시장 비중인 그렇다면 얼마나 기용적인 시장이 될 수 있는가? 그렇다면 그것을 감안해서 생각한다면 지금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이 적정 수준이라는 말은 부적합하기 이를 데 없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부 시장이 잠시 상승을 했을 때 우리는 보통 관대해집니다. 이제 뭐 시장 경제가 좋아지니까 경기가 좋아지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흡수할 수 있다. 이제 앞으로 향후 경기 전망이 저점을 통과하고 유동성이 충분히 공급된다면 어떠한 뭐 이 정도의 물량 정도는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아마 시장에 공급되는 잉여 유동성 못지않게 시장에 대기 중인 기업들의 어마어마한 등록 욕구를 물리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벤처기업들이 장외에서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는가? 현재 코스닥 기업에 투자를 하는 사람들 혹은 장외에서 투자를 하는 분들 그 외 코스닥 기업주들 혹은 장외 기업주들의 생각은 대부분 투자자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코스닥에 등록만 한다면 우리가 시장 등록만 되면 지금 투자자분을 몇 퍼센트를 더 몇 배를 더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투자가 유치가 되는 것이지 우리 기업은 현재 수익이 어떤데 1년 후에 수익이 얼마나 될 것 같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 기업에 투자를 하신다면 1년 후에 수익을 은행에 넣어놓는 것보다 혹은 다른 데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이익을 수주해서 주주로서 이익을 남길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곳은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예를 들어서 현재 YTN이 지금 위성방송이 등록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수십 개 위성방송이 전부 그렇다면 코스닥 시장에 등록될 것인가? 그러면 그 외에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다 이렇게 등록되기 시작한다면 앞으로 얼마나 많은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등록될 것인지 어떠한 제한도 없이 만약에 원래 코스닥 기업들의 특히 재무제표를 살펴보면 강남의 일부 갈비집 수준에도 되지 않는 혹은 유명 눈사롱 수준에도 되지 않는 정도 수준의 어떤 원칙 없는 이러한 무질서한 등록이 계속 이루어진다면 나중에 강남의 유명한 눈사롱이 코스닥에 등록하겠다. 엔터테인먼트 테마로 강남의 갈비집이 월드컵 특수의 월드컵 테마로 등록하겠다 했을 때 이것을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이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근본적으로 수급이 시장을 좌우한다. 수급이 넘치면 일단
공급이 넘치면 가격은 떨어지고 공급이 모자라면 가격은 오른다는 가장 평범한 시장경제 원리를 생각했을 때 우리 시장이 현재 이러한 어떤 과다한 신규 등록을 물량을 받아낼 수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공급을 계속 이겨내면서 코스닥 시장이 나아갈 수 있는지 현재 기술적으로 코스닥 시장이 앞으로는 다음번 반등 시에 다소 탄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은데 그랬을 때 그 탄력의 꼭대기에 또다시 투자자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만들게 될지 우려하는 마음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공급이 계속된다면 일시적인 반발력에 의한 코스닥 상승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 상승의 꼭대기에 또다시 수많은 투자자들의 아우성이 거기에 담겨 있었을 것이고 이러한 일들이 끝없이 반복된다면 과연 우리 시장의 희망이라는 것을 줄 수 있는가? 그래서 현재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급한 것은 무엇이냐면 노전에 말씀드렸지만 현재 코스닥 기업들에 대해서 엄격한 퇴출 기준을 적용하고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상장을 폐지하고 퇴출시킨다는 발표를 하였지만 실제로 몇 개 기업이 퇴출됐는지 앞으로 몇 개 기업이 퇴출될 것인지를 우리 투자자들이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퇴출되는 만큼 일단 등록하고 그 다음에 등록을 위해서는 그 기업이 수익이익을 내었다 안 내었다 보다 그 기업이 등록을 해야만 하는 정당성 우리가 어떤 기업들에 대해서 기업 공개활동, IPO 활동은 건전한 기업을 육성하고 자본을 육성해서 혼자만의 어떤 기업에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에 우리가 얼마든지 연료를 대어서 그 기업이 좀 더 큰 기업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기업 공개활동이지 머니게임을 위한 카지노 테이블을 만들어주는 것이 기업 공개활동이 아닌다면은 우리가 주식을 공개한다면 혹은 시장에 등록을 한다면 그 기업이 돈을 얼마나 벌었다라는 것도 중요하고 순이익이 얼마나 났다라는 기준도 중요하겠지만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공공성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윤리성,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발전성,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국가의 어떤 기여도, 국가 경제 혹은 사회 경제에 대해서 끼칠 수 있는 영향들 이러한 부분들을 심각히 고려해서 기업 공개에 대해서 나서는 것이 어떨까라는 제언을 하고 싶습니다. 누차 강원랜드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지만 강원랜드 매출액이 2천억에 순이익 일찍이라고 말을 하지만 여기서 발생했다는 매출액이라는 것은 실제로 거기에 투자되었던 즉 거기 빠친고, 외에 바카라, 외에 이런 여러 가지, 카지노에 도박 자금을, 갖다 넣은 액수가 아니라, 거기서 말하는 매출액이라는 것은 총 판돈에서 운영비, 경상비를 다 제외하고, 배팅에 의해서 돌려준 돈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남은 돈에서 경상비를 제외하고 천억의 수익이 났다는 얘기니까, 실제로 만약에 2천억의 매출액이라면,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돈들이 움직였을까? 그 돈들이 만약에 기업들의 활동을 위해서 움직였고 지금 그나마 쓰러져가는 기업들을 위해서 혹은 하다못해 정말 쓰러져가는 농촌 어려운 불이웃들을 위해서만 쓰여졌더라도 그것이 얼마나 더 건전하고 바람직한 것이 되었을까? 우리는 배부른 돼지가 되기보다는 배가 고프지만 오히려 사람다운 어떤 그런 삶을 살아야 하듯이 기업도 돈을 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벌 것인가? 돈을 벌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줄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돈을 벌고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가 더 중요한 그런 것을 생각하는 기업들 이러한 기업들에 대해서 공개를 허락하고 그 외에 기업들의 윤리가 아주 불투명한 기업들 그 외에 명분이 없는 기업들 이러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엄격한 퇴출 기준을 적용하고 향후 신규 등록에 있어서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등록의 하나의 잣대로 삼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